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결국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은 날이 되었죠. 카페는 조용했고 부드러운 수다와 딸깍거리는 컵 소리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폭풍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에단의 어머니인 패트리샤가 단정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부를 묻기 위해 이 회의를 소집했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불순한 동기가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커피잔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몸을 살짝 숙였습니다. 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낮지만 신중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그녀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제 쪽으로 마닐라 봉투를 밀었습니다. 봉투는 거의 들리는 듯한 쿵 소리와 함께 떨어졌지만 저는 그 무게가 내용물 때문이 아니라 저를 짓누르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손이 떨렸고 언뜻 보기에는 등록도 하지 않은 사진과 문서가 꺼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에단과 제가 함께 만들어온 삶과 화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고 그 이야기는 제 밑바닥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달음과 함께 배신감이 날카롭고 숨이 막힐 듯이 제 가슴을 할퀴었습니다. 이건 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신뢰, 깨진 약속, 무시하기엔 너무 깊숙이 묻힌 진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죄책감, 분노, 불신 등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제 눈동자를 살피며 저를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무감각함과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의 홍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었을까요? 패트리샤는 왜 지금 이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관계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거짓말로 구축되어 있었을까? 그 후 제 약혼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 신뢰,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폭로되는 일련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몇 달 동안 계획했던 결혼식이 갑자기 사라지고 더 이상 알 수 없는 미래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 어딘가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클레어와 에단은 5년 동안 함께 웃고 조용한 아침을 보내고 미래에 대한 꿈을 속삭이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삶을 꾸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약혼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이자 상호 존중과 헌신의 뿌리를 둔 영원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클레어에게는 의구심과 무언의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미소를 짓는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과연 누군가가 그녀를 조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클레어는 이러한 불안감을 깊은 곳에 묻어두며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오래된 상처의 잔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든의 어머니 패트리샤는 항상 클레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친딸처럼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로 클레어를 대했습니다. 클레어에게 패트리샤는 압박감 속에서도 우아함을 발산하는 세련되고 침착한 여성으로 힘의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구축된 그녀의 겉모습 뒤에는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인 에단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에단이 클레어와 가까워질수록 패트리샤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에단이 클레어와의 새로운 삶에 점점 더 몰입할수록 패트리샤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녀의 미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말투에는 의심을 품게 하는 미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조용한 원망으로 시작된 분노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자신이 대체되거나 잊혀진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천천히, 세심하게 구체화되었고 클레어와 에단이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치밀한 속임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소한 말, 과거의 관계에 대한 가벼운 언급이나 에단이 완전히 밝히지 않은 약속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클레어는 이를 해롭지 않은 과잉보호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샤의 의도는 생각보다 더 깊었습니다.
패트리샤의 조종 아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자 클레어는 에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클레어 자신도 몰랐지만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샤는 이든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카페 테이블 위에 사진과 문서를 꺼내놓을 때 봉투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각 사진은 제가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즉 제가 에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서류의 가장자리가 제 소나귀에서 바스락거리며 조용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였어요. 에단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배신감은 폭로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제게 숨기려는 의도적인 선택, 즉 누락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는 충격의 표면 아래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가 제 표정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클레어. 무슨 일이야?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짓, 아니 진실의 부재만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봉투의 내용물을 그를 향해 밀치며 물었다. 사진을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세상의 무게가 그 사진에 실린 것처럼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앞에 놓인 끔찍한 증거물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몇 년 전에 누군가와 연관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그 장은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에 끝났어요. 날 믿어야 해, 클레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랑 상관없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 이런 사실을 숨기면서 나와 함께 미래를, 나와 함께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계획이었나요? 에단이 가까이 다가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길을 견딜 수 없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을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애원했어요. 맹세컨대 우리 관계는 몇 년 전에 끝났어요. 그녀와 나는 우리가 가진 것과는 다른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것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요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쌓아올린 그 연약한 토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단이 아무리 몇 번을 사과해도, 아무리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맹세해도 상처는 이미 입은 뒤였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지울 수 없었고 제 속을 텅 비우는 배신의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날 취소되었습니다. 업체를 취소하고 하객을 초대하지 않고 장식을 정리하는 등 모든 것이 제 자신의 조각을 찢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드레스는 제가 상상했던 미래의 유령처럼 제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위로를 건네거나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의 깊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에단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며 고독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문자, 전화, 심지어 문 앞에 나타나기도 하는 등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관계의 초석인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렸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랑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차단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용서란 불가능할 정도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결혼식뿐만 아니라 제가 꿈꾸던 미래가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슬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그 모든 일의 무게를 가슴 깊숙이 박힌 돌처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배신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배신감이 조용한 순간에도 제 삶 곳곳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장은 여전히 복도 벽장의 박스에 담겨 있었고 코트나 신발을 꺼내려고 문을 열 때마다 우아한 문구가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는 세상에 그 드레스는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 깨끗한 천은 제가 상상했던 미래의 유령처럼 지금은 신뢰가 깨지고 답이 없는 질문들로 인해 잃어버린 미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여전히 에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웃던 나른한 일요일 아침, 아무도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던 늦은 밤의 대화, 나와 함께 인생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반짝이던 모습 등 함께했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마치 먹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처럼 느껴졌고 영원히 얼어붙을 것만 같았던 저의 일부를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비밀에 대한 날카롭고 타는 듯한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는 우리가 함께 인생을 계획하는 동안에도 저에게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거짓말을 한 남자를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취소된 결혼식에 대한 모든 기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옷장에 묵묵히 걸려있는 드레스를 볼 때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는 것은 요점을 벗어난 것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소용돌이치며 저를 지치게 하고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죄책감도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에단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결국 그가 낳은 아이와 그와 얽힌 관계는 우리가 만나기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를 비난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사랑은 결정과 과거를 포함하여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패트리샤의 조작이 우리 관계의 표면 아래에서 이미 끓고 있던 의심을 증폭시켰을 뿐일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우리의 논쟁을 되풀이하며 단서를 찾기 위해 분석했습니다. 폭로 전에도 에단이 저를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제가 그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의문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어쩌면 패트리샤가 이러한 균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균열을 악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덜 잔인해졌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의 신뢰의 토대를 무너뜨린 에단의 역할에 면죄부를 준 것일까요? 갈등은 저를 두 가지 방향으로 끌어당기며 저를 찢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에단에게 달려가 우리가 나눴던 사랑을 붙잡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바랐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혹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리움과 두려움, 분노와 죄책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과 일상에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무겁고 끈질기게 남아있었습니다. 조용한 순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일을 다르게 처리했다면 어땠을까? 에단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설명할 기회를 주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여전히 이 비탄과 후회의 늪에 갇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방법을 찾았을까요? 하지만 의심은 완고하고 끈질기게 남아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의 악순환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언젠가 제가 믿을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식료품점 통로에 서서 시리얼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레어 패트리샤 하면 떠오르는 날카롭고 명령적인 어조와는 달리 부드럽고 애틋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연약하고 거의 유령처럼 보이는 그녀의 평소 청초한 외모는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눈 밑의 다크서클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잘 쓰고 있던 세련된 마스크가 완전히 벗겨져 날 것과 부서진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매장을 이리저리 훑다가 저에게로 향했고 그 시선에는 제가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죄책감, 절망감, 그것이 무엇이든 제 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외치는 모든 본능을 거스르고 저는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주차장 근처의 조용한 구석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빚이 있어요. 그녀가 서둘러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문서 등 모든 것을 제가 조작했어요. 전부 다요. 그녀의 고백에 심장이 멈췄고 세상이 살짝 기울어졌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간신히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평정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다는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당신과 가까워지면서 저와는 상관없는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둘 사이를 갈라놓으면 이든이 제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엔 그녀는 흐느낌이 밀려오자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그 계시는 화물 열차처럼 저를 강타하여 저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이든의 배신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의 잘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샤의 조종, 그녀의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며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를 보면 제 관계를 망가뜨린 여자가 아니라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기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미 입은 피해가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과 분노, 상처를 겪은 후 에단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취소된 후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든의 배신이 진짜가 아니라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패트리샤의 고백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배신은 이든의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 다 자신의 취약성을 직시하고 서로에게 준 고통을 인정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다가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 의심, 좌절의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사랑은 앞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재건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흐릿한 고독과 반성 속에서 지나고 에단이 제 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겸손해 보였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옮기며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언의 말과 고통의 여운, 그리고 희미한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가 안정적이면서도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여전히 문틀에 손을 얹은 채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을 닫고 싶었고
그의 존재가 제 안에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으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더 조용하고 용감한 부분은 도망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들어오도록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팽팽하게 이어지다가 마침내 에단이 침묵을 깼어요. 미안해요. 그가 제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비밀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한 것도 미안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의 사과는 무겁고 날 것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진실하지 못한 흔적을 찾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솔직함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의 죄책감이 예리하고 예상치 못한 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공평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너무 가혹하게 판단했죠. 패트리샤가 한 일을 알고 나니 저도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화는 겹겹이 벗겨지듯 펼쳐졌고 우리 둘 다 직면하기를 두려워했던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한때 공유했던 것을 잃은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등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부서진 조각만 있던 곳에 임시 다리가 놓이기 시작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렇지 않게 모든 것을 바꾼 말을 했습니다. 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방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에단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다른 무언가, 아마도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확실해요. 그가 마침내 속삭이듯 겨우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 계시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어요. 한참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단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제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이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시도해야 해요. 더 잘할 수 있도록요. 물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헌신하는 공동 부모로서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수많은 작은 용서의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늦은 밤의 수유는 웃음을 나누는 순간이 되었고 두려움에 대한 조용한 대화는 소통의 기회로 바뀌었으며 때때로 우리 사이에 불거지던 긴장감도 장벽이 아니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심이 스며들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생길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우리는 부서진 부분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햇살이 비치는 마당에서 비눗방울을 쫓는 딸 릴리, 손녀를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우리 모두를 짓눌렀던 과거의 무게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팔을 쭉 뻗어 마크의 품에 안기며 힘차게 달려갔고 우리의 공유된 역사는 상처가 아닌 미소로 기록되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정원 벤치에 앉아 릴리가 마크의 무릎에 올라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세가 편안해졌고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때 제게 가장 큰 적이었던 여자가 이제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용서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증거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여정의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죠. 여전히 의심이 스며들고 오래된 상처가 수면 아래에서 희미하게 욱신거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완벽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인내와 용기,
그리고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부서진 조각들을 수선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어 붙인 것이 아니라 한 조각 한 조각 공들여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힘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에단은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가볍게 쓰다듬은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제 손가락과 꼬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친숙하면서도 안정감을 주었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웠던 모든 것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릴리의 4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과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수다로 주변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풍선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고, 그 밝은 색은 마당에 걸린 장식물에 반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런 함께하는 시간을 두려워했고, 그 압박감으로 인해 우리의 기초에 금이 갈까 봐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 순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그때 패트리샤가 제 눈에 들어와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고 경계심도 덜해졌으며, 요즘은 우리 사이의 말이 거의 오가지 않지만 설명이 필요 없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우리를 갈라놓는데 일조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에단의 신뢰뿐만 아니라 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마크와 함께 웃으며 어깨를 짓눌렀던 긴장이 풀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녀의 구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클레어, 에단이 중얼거리며 제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오직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머료. 나는 그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 고개를 돌려 물었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몇 년 전 저를 끌어당겼던 그 연약함과 강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줘서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줘서요. 저는 감격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린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린 번성했어.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틀거리고 다투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그 반대편에서 더 강해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릴리가 뺨이 붉어지고 손이 끈적끈적한 채로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 저는 평화가 찾아왔다는 느낌, 즉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 내내 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사랑은 배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뢰를 완전히 다시 쌓아야 할까요? 에단이나 알렉스, 제임스에게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그물망을 풀고 애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이 무엇인지 재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패트리샤의 속임수를 통해 저는 신뢰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직과 인내로 다져질 때 얼마나 회복력이 있는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몇 달 동안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침묵이 공모처럼 느껴졌을 때 에단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제 반응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고 그의 말을 진정으로 듣지 않고 외면했던 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취약성, 그리고 무수한 작은 은혜의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이해의 뿌리를 둔 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릴리를 키우면서 가족은 완벽한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는 어려움과 불완전한 순간,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 수유를 할 때마다 서로가 안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대화할 때마다 사랑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깔끔한 결심이나 도덕적 절대가 아닙니다. 지저분하고 날 것 그대로의 인간적인 이야기이며 회복력과 구원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클레어와 에단의 변화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재건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심오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